여러분의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바시 국어 개념어 수업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시바시 국어 인강 방구석 클래스 내신 수능 문학 개념어 편 제 3강 뭐예요?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짠! 이겁니다. 자, 그러면 화자라는 게 뭔지, 시적 대상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뭔지, 이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 화자, 대상, 상황은 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이 문학 개념어가 기출 선택지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나왔던 선택지인데요. 자, 화자. 오늘 배울 개념어가 나왔습니다.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2019년 수능에 나왔던 선택지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청자. 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거는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이죠.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역시 2018 수능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적 상황. 시적 상황에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문학 개념어가 실제로 선택지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는 게 진짜 개념을 딸딸 외워서 그거를 외운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어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선택지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이 선택지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어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개념 시적 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적 화자는요, 다른 말로는 서정적 자라고도 해요. 서정. 네.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자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같은 거예요. 네.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느끼는 나다. 그게 시에서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시적 화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적 화자라는 건 뭐냐? 네. 시 속에서 뭐를 대신에 말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꾸며낸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가로에 들어갈 건 뭘까요? 바로 시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은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꾸며낸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자를 파악하면 시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알 수 선생님 못하네요. 알 수 있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에서 그 화자가 누군지를, 이 화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우리가 앞으로 그 화자가 보는 목적, 대상, 그리고 그 화자가 처한 처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시에서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적 화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별표를 쳤죠. 네, 시적 화자가 꼭 사람인 건 아닙니다. 네, 사람인 건 아니고 그냥 자연물, 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별표를 친 게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반드시 화자는 시인과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화자와 시인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네,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그러면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유형을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시적 화자의 등장 방법, 등장 방식 세 가지다라는 걸 적어 놨는데, 그러면 이 보통의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등장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등장을 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표면에 드러난 화자예요. 표면에 들어가 있다. 표면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피부, 여기 피부, 이 피부, 겉에 있는 피부, 이런 게 다 표면이죠. 네, 겉에 둘러싸이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드러난 화자를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화자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냐? 바로 나 또는 우리 같은 표현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예시 문학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보세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기 나 들어갔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 다 헬 듯합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 네. 이런 식으로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화자가 등장하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모에 드러나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화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말로 표현되진 않지만 시적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 네. 그러면 여기에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화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나와 우리와 같은 말로 표면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와 우리와 같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읽어보면 추측할 수 있는 화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래패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요로 배웠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린이 동요로도 나와 있는 노래 중에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표현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누굴까요?
힌트는 이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이 화자 엄마야, 누나네요. 그러면 누나보다는 어리네. 그러면 남동생이구나. 남동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엄마하고 누나를 그 엄마하고 누나의 반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누나보다는 나이가 어린 바로 남동생이다. 어린 화자. 어린 아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를 읽으면서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화자를 추측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나이는 20살이라고 합니다. 네. 이 김소월이 살았던 시기대를 생각을 하면 1920년대, 30년대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면 20살이면 뭐죠? 지금도 2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네, 성인이죠. 근데 이제 현대에는 사람들이 조금 부모와 자식 간에 친근감을 나타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성인이 돼도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192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교적인 문화 그리고 이제 높임법이나 존칭을 잘 대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20살 성인의 20살 성인이면 엄마하고 누님한테 반말을 하면 안 되죠. 존댓말을 해야죠. 어머니, 누님, 강변 살지요 라고 해야지 맞죠? 근데 여기서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로 화자를 숨겨 놓으면서 조금 더 시적인 매력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자, 20살 성인인 시인과 화자는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화자할 때 얘기했던, 화자는 반드시 시인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바로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적 화자의 등장 방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해요. 표면상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추측도 할 수 없는 화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시인은 왜 표면상에도 드러내지 않고 추측도 할 수 없는 화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바로 시인이 시적 대상을 강조하려고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보면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2강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 방식은 모든 시의 의미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껍데기를 가라래요. 자, 절로 꺼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꺼져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싫은 사람한테 꺼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싫은 거죠. 싫은 애죠. 부정이죠. 근데 4월도 알맹이만 남으라고. 내 곁에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내 곁에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애인, 부모님, 가족,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 있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알맹이는 좋아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 네, 껍데기는 가라.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 그릇 흙가슴만 남고예요. 그러면 흙가슴은 긍정이죠. 또 하나 한 그릇이 흙가슴은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흙가슴은 좋은 거,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 부치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새 부치도 역시 부정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어의 의미가 부정과 긍정의 대조적, 대립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화자를 추측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화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바로 대상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 이렇게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정과 긍정의 대립을 대조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상에도 드러나지 않고 추측할 수도 없는 이런 화자로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적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네, 시적 대상이라는 것은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 인물, 자연물, 상황 또는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을 얘기를 합니다.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무언가의 것, 그것을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적 화자가 건네는 대상인 시적 청자가 시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까 시적 화자가 시에서 등장하는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시적 대상도 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시적 대상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적 대상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적 대상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의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시적 대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네, 여기서 예시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하라는 시인의 자동문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유하? 유튜브 하이? 이런 건가요? 농담이고요. 유하라는 시인이 있어요. 최근에 활동을 하시는 시인이 있는데요.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부터가 자동문 앞에서예요. 이 자동문이 뭐예요? 바로 사물이죠. 네. 이 자동문이 바로 사물이죠. 그럼 뭐예요? 이제 어디에 가나 알라바기 참깨.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왜? 사람이 그냥 가면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문 세상이다. 그래서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스로 우리들은 들어간다. 자동문. 네. 바로 여기죠. 사물. 일상생활의 사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쓴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의 유형 두 번째는요. 바로 자연물과 자연현상인 겁니다. 네, 이 자연물과 자연현상은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에서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시적 대상인데요. 네, 여기 봅시다. 자, 김수영의 눈이에요. 눈. 이게 바로 자연물이죠. 네, 이게 바로 자연물이죠. 자, 눈은 살아있다. 자연물이죠. 그리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시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가지고 또는 눈이 내려지는 이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시를 전개하고 있는 이런 작품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적 대상의 유형 세 번째는요, 바로 특정 인물 또는 대중입니다. 네, 작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동네 구자명씨. 벌써 이름에서도 구자명씨. 이렇게 인물이 나오죠. 그쵸? 한번 봅시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구자명씨. 이렇게 인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자명씨는 부부네요. 네, 맞벌이 부부네요. 네. 그리고, 자, 7달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어떤 사람? 아기 엄마다. 그리고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구자명씨가 졸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구자명씨가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힘든, 일상을, 고된 일상으로 지친 몸으로 졸기 시작하는 그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적 대상의 유형 네 번째는요. 인간의 감정 또는 추상적 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가로에 들어갈 거는 뭐냐? 바로 추상적 관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시죠. 네. 정우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뭐예요? 슬픔이 기쁨에게. 바로 감정이죠. 이렇게 감정을, 바로 이 제목만 봐도 감정이 시적 대상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아까 나왔죠? 나는 화자죠. 화자가 표면상으로 나온 시다라는 걸 표면상에 제시되어 있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너에게도 얘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슬픔을 주겠다. 그 얘는 바로 청자죠. 네. 슬픔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네. 그리고 겨울밤 거리에서 귤 먹게 놓고 살아온 추위 얕들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시적 상황입니다. 상황. 네. 여러분들, 상황이라는 게 뭐죠? 상황.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죠? 그런 일이 일어난 처지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8등급을 받았어요. 8등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등급 받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바로 이런 게 상황이죠. 8등급을 받은 처지. 이런 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 분기, 정황 등을 일컬어 시적 상황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면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저번에
현대시 필승 전략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는 이거 세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모든 시는 이 세 가지에서 다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상황, 정서, 태도라고 했죠. 근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상황이 전제가 돼서 정서가 발생하는 거고 이 태도도 정서가 전제가 돼서 태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읽고 찾아야 그 밑에 정서와 태도들도 연쇄적으로 정확하게 잘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바로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적 상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시 해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화자와 대상과 마찬가지로 이 시적 상황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시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 여러 가지 시적 상황,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유유유, 슬퍼. 네. 시에서는요, 현대시, 고전시, 막론하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이별 소재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공감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시적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을 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역겨워. 그럼 뭐예요? 싫잖아요. 나가 싫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토 나올 것 같아 역겨워서 간다는 거예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네. 가실 때는 보내드리우리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별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이 이렇게 시에서 시적 상황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적 상황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화자가 특정 대상 또는 상황을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작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우 시인의 동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보세요. 동승이라는 건 뭐죠? 같이 승차할 때, 같을 동 승차할 때 승이에요. 그래서 같이 승차, 같이 탔다예요. 그럼 뭐를 같이 탔을까? 여기 나왔죠. 국철은 지금으로 하면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네. 그래서 국철을 타다가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국철을 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앉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뭘까요? 뭐겠어요? 외국어겠죠.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겠죠. 내가 국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어디선가 외국어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아시안 젊은 남녀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인데 유럽이나 미국처럼 서양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외국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동남아인이겠죠, 동남아. 동남아. 네. 동남아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의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인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중략을 하고 자, 그다음에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그러니까 화자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문득 외국어가 들려서 살피니까 저기 건너편에 동남아인 젊은 남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니까 그 젊은 동남아인 남녀가 1,000원을 주고 사서 서로에게 머리한테 써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화자가 특정되는 또 바로 상황을 관찰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화자가 어떠한 상황을 관찰하는 상황으로 시적 상황이 설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형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적 상황 세 번째 유형입니다. 시적 상황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바로 가로의 아름다움의 생명력을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김영량의 5월이네요. 5월은 뭐죠? 봄이죠. 네. 그러니까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다 푸르져졌다.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그러면 뭐예요? 자, 들길 나왔어요. 그리고 바람 나왔어요. 햇빛 나왔어요. 돌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물이죠. 자연물이죠. 근데 이런 게 어떻대요? 붉어졌대요. 그리고 푸르러졌대요. 그리고 이런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 뭘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상황이 시적 상황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적 상황은 뭐냐? 바로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 배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회 현실 배경되는 상황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네. 자, 봅시다. 네, 어떤 식으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시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빼앗긴 들에도 포도원 옵니다. 빼앗겼대요. 벌써 이제 제목에서부터 나오죠. 우리 국토, 조선 국토를 빼앗겼다. 빼앗긴 국토에서도 광복은 되는가? 봄은 오는가? 이런 거죠. 자, 지금은 남의 땅. 네, 바로 조선이겠죠. 빼앗긴 조선이겠죠. 빼앗긴 조선 땅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컵니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국토를 빼앗겨서 아름다운 봄조차 빼앗겼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쓰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면 바로 부정적인 상황 중에 두 번째인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박정희, 뭐 전두환 그런 대통령들, 과거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 만행, 네, 바로 독재 정치. 독재 정치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시에서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입니다. 자, 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민주주의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오래.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이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은 난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자, 그러면 화자는 뭘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왜 쓰죠? 바로 너무 잊은 지가 오래가 되었대요. 그럼 이 너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너는 바로 이 민주주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민주적이지 않는 독재 상황 속에서 화자는 민주주의를 소망하고 바란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 남몰래 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재 정치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 형식의 배경이 된 상황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정적인 사회 현실의 배경이 된 상황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네. 산업화가 왜 부정적인 현실이냐? 산업화 도시화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산업화가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이 파괴가 되었습니까? 노동자 착취. 노동자 착취. 그리고 또 하나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장으로 가기 시작해요. 일거리를 찾아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네. 근데 뭐 작물도 재배를 해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촌에서도 할 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농식품들을 위해서 준비할 게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서 시골을 떠나버렸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애와 그리고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농촌 파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암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시에서는 이 산업화라고 하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로 보는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 된 배경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경꾼들이 돌아오고 난 텅 빈 운동장에 우리는 분이 얼굴, 이 분은 이제 화장이에요. 분장.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우리 술을 언제 마시죠? 여러분들도 몰래 부모님 몰래 술을 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어떨 때 또 마시죠? 술을 어떨 때 또 마시죠? 바로 힘들 때. 힘들 때.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때 술을 마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 힘들구나. 그럼 왜 힘들건? 그래서 이 화자가 왜 술을 마셨어요? 바로 여기 나오죠? 답답하고 코달프어서
그래서 사는 것이 원통해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답답하고 골다프고 사는 것이 원통하죠? 자, 비료값이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농촌에서 농사 지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옆편내나 맡겨두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붕괴, 농촌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부정적 사회 현실이 된 배경이 이렇게 시적 상황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현우쌤하고 같이 개념어 수업 첫 번째 시간 전체 영상으로는 제3강이죠. 시적 화자, 그리고 시적 대상, 시적 상황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구성이 되는지 실제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미있었고 유익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저한테 남겨주시면 저는 또 구독자분들의 힘을 받아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